자, 카메라 세팅 때문에 소리 좀 늦어졌는데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사전 제작 강의로 여러분들 그 청약과 승낙 공부했는데 이미 그 상무론 수업에서 아마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상무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CISG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25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조가 그러니까 뭐 CISG가 88개, 그러니까 101개 조항 중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 이제 88개 조항이고 그 88개의 중요성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의미가 퇴색된 조항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25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본질적 계약 위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 중에서 좀 더 펀더멘탈한 아주 그 중대한 본질적인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 본질적 위반을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설명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을 했어요. 계약 위반을 했는데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권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대하는 권리는 뭐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물품을 사는 쪽이라면 정상적인 물품이 올 것을 기대할 것이고, 물품을 파는 쪽이라면 정상적인 대금 지급을 받는 걸 기대를 하겠죠.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에는 이것이 뭐다?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한 사람 쪽이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여기 세 번째 줄에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하고 이렇게 쉼표가 있죠. 거기 오른쪽에 또 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갈로를 치세요. 갈로를 치고 그 밑에 줄에 뭐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또 갈로를 치세요. 이거는 꾸미는 말이야. 예견하지 못하였으면 그럼 갈로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견하지 못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아니 갈로를 빼고 읽어보라고.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아니 내가 외국어를 했니? 여기 갈로 치고 여기 갈로 치고 빼고 읽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 질문이 뭐야?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갈로 친 부분을 빼고 읽어보라고. 어려워 이게? 아니 말해봐. 이거 뭐가 어려운데? 아니 그렇잖아.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이게 한국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견하지 못하였으니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영어에는 근데 있어요. 여기서 영어 좀 잘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이중부정. 이중부정문 알아요? 영어에? 한국어는 이중부정문이 없어요. 굳이 이중부정문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는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철수가 바보라 뜻이 아니야. 두 번 부정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한국어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한국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다? 그거는 한국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 이게 원문이 영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애견하지 못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이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쳤다는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란 얘기죠. 그렇잖아.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한 걸 다시 부정했어. 긍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애견했으면 2번. 본질적인 계약 위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문제가 생길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근데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피했어요. 뭐예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에요. 그냥 그 애견하지 못하였으며 로 끝나고 또 뒤에 부정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견하지 못했어. 불의의 사고라는 뜻이에요. 불의의 무역계약에서 대표적인 불의의 사고가 뭐 있어요? 불가항력 같은 거, 천재지변 같은 거. 그거 애견했는가요? 아니죠. 내가 문제가 닥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비를 안 했어. 그럼 본질적 계약 위반이고, 절대 일어날 거라고 예상 못 했어요. 태풍이 왔어. 어떤 피해가 생겼어. 지진이 발생했어. 하산이 분화했어. 그거는 나의 컨트롤 밖이에요. 비욘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 못 했으니까. 자, 그럼 갈로 안에 있는 거 봅시다. 이 표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예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애견할 수가 없었던 거. 그 표현이죠. Same kind, same reasonable person.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면요,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unless가 이미 부정어야. 근데 did not이 또 있어. 내가 지금 영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나 영문학과 안 나왔다고. 무역학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국어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걸 직역해서 그래요. 요 내용을 이렇게 직역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적용되는 조항이 CISG에 이렇게 있습니다. 49조 제1항, 64조 제1항, 46조 제2항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뭐가 있냐면 이 CISG의 취지가 뭐냐면 그걸 핵심적인 내용만 미리 말해주면 그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그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면, 안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면 계약 해제를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상대방이 본질적이진 않지만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해결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해결책을 CISG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CISG가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계약에 불이행된 부분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주거나 독촉하거나 하도록 먼저 해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 바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놔를 독촉하게끔 한다고. 독촉을 했어. 근데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 그때 가서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CISG가. 그런데 여기 보면 49조하고 64조는 뭐냐면 처음부터 본질적 계약 위반. 처음부터. 그러면 덮어놓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이냐 본질적이지 않느냐.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나한테 조금 더 쉽게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고의 여부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힌트는 앞서 여러분들이 해석의 의문을 품었던 그 조항이 있어요. 내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나쁘게 말한 거예요. 고의로 사고를 했다. 보험 사기 같은 거.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피했어. 무엇을 위해서? 고의로 사고. 그런 정도면
아무리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CISG라도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본질적인,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약을 위반한 쪽이 이게 본질적이냐? 상대방의 실질적 권리와 기대를 박탈할 정도의 계약 위반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나누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CISG 입장이.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하면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뭐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하자 보완이라든지 대금 청구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계약 해제를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A, 그러니까 앞에 사항 있죠?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바로 계약 해제로 가든,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을 해서 뭔가 특정 이행 청구를 하게 한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계약 해제를 하든, 양쪽 다 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다릅니다. 미리 강조하면. 계약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 뭐라고 했어? 우리 첫 시간부터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너와 나의 약속. 어떤 약속? 법적인 약속. 어떤 법적인 약속? 나는 너에게 뭘 해주고 너는 나에게 뭘 해주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 없던 일로 만드는 겁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은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물어내. 비슷한 거 가지고 달라요.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으면서 계약 해제는 하면서 손해배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 해제를 안 하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상대방이 완전 레미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놓으라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계약 해제는 하는데 아유 불쌍해 그러면서 말면 계약 해제는 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없는 거죠. 계약 해제는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이 사소한 계약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진하지만 뭘 할 수 있어? 야 책임져 돈 내놔. 이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기능. 그죠? 어렵나? 난 쉬운데. 쉬워요. 생각해봐. CISG 이게 생각보다 쉽다니까? 자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 있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은 어떤 게 있느냐? 최종적으로 미인도, 최종적으로 미지급, 이행 거절, 안 해 그때 안 해. 나 안 해. 신용장으로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 방식 페이먼트가 신용장이야. 근데 신용장 개설을 안 해. 자 분할 매매를 해요. 분할 매매를 하는데 우리 분할 매매에 대해서 분할 매매 물품 인도에 대해서 내가 그 영상을 찍은 걸로 아는데 사전 제작 영상에서 분할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불이행이야.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안 올 것 같아. 그럼 본질적 계약 위반. 그 다음에 매수인의 도산. 뭐 더 이상 이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행기한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기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던 행위를 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 물품의 하자가 심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고쳐서 쓸 수 있고 수리해서 쓸 수 있고 참고 쓸 수 있고 이 정도가 아니야. 이게 다 뭐다? 본질적 계약. 자, 근데 밑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건 뭐냐면 약간의 하자가 있어. 왜 그런 거 있죠? 삐품. 삐품. 왜 빵집 같은 데 가보면 전날 만들었는 거 상하진 않았지만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양심상 새로 구웠다고 팔기 어려우니까 팔죠. 뭐해서 할인해서 먹을 수는 있잖아. 자 그런 거. 자 수혜 인도분 중에 그러니까 분할을 매매를 하는데 분할해서 선적이 되고 분할 선적이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잘 오다가 12번을 나눠서 온다라고 쳤을 때 한 7번은 잘 왔어. 근데 8번째에 뭔가 잘 안 왔어.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 분할 매매 물품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 한 번을 어떻게든 만회를 해줄 수 있으면 그냥 계약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참고 아니면 덮어야지. 네, 그런 거죠. 자, 지연 인도, 지연 결제. 자, 이 말이 지연 인도와 지연 결제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인도가 안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결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아니에요. 근데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늦게 줬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당이 되냐? 본질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본질적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기대하는 실질적 권리를 박탈하는 거. 이 지연인도 지연결제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박탈하진 않았어. 근데 뭐야? 늦게 줬어. 그럼 늦게 준 거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앞에 강조했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기에는 일단 줬잖아. 늦게 줘서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위에 있는 최종 미인도 최종 미지급은 뭐야? 내가 대금을 받기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안 줬어. 그럼 뭐예요? 본질적 계약. 여기 지금 17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CISG 원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자 예시를 든 거예요. 이 예시를 보면 뭐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뭐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질적 계약 위반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를 행한 경우에 한해서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협약 제3편에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통지, 요청, 기타 통신이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그 사정에 적절한 수단으로 당사자에 의해서 행하진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지연 오류 불차 발생하더라도 통신 오류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엄청 긴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발신주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뭐 배달 사고 지연 이거 해도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그 메시지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협약 제3편에 대해서. 이 협약의 제3편이 뭐냐면 강의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 없애잖아. 우리가 CIS 첫 시간에 여기 보면 있습니다. 1편, 2편, 3편이 있어요. 2편을 지난 사전 제작 강의 때 배웠어요. 2편의 내용이 뭐였죠? 청약과 승낙이었죠. 청약의 효력, 승낙의 효력할 때 제가 그 사전 제작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효력에 대해서. 리치. 도달주의였죠. 도달주의. 기억나요?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현, 청약과 승낙을 할 때는 이 메시지가 도달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근데 제3편 있죠. 제3편. 제3편이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야? 제25조부터 제88조가 제3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상에 문제가 생겨도 그 메시지를 던진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뭔 뜻이에요? 보내면 된다는 뜻이야. 보내기만 하면. 배달 사고 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제3편은 발신주의. 이해돼요? 내 말?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청약과 승낙은 도달주의가 맞아. 근데 이 3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너 이거 계약 제대로 이해 안 했어. 특정이행 청구, 하자 보완, 대금 청구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뭐야? 발신주의. 이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던질 때는 그 효력이 메시지를 보내면 발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27조의 내용. 자, 그 다음에 28조 특정이행과 공례법.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공례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 여기도 갈로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법원은 다음에 갈로를 열어봐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뒷부분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 갈로를 닫아봐요. 그리고 나서 갈로를 날려버리고 한번 읽어봐요. 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요구가 뭘 상대방한테 뭘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강제시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법원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여기서 법원은 국내 법원을 말합니다. 이해돼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CISG는 뭐에 적용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에요. 대한민국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특정, 이건 왜? 그러니까 국내법이 있다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국내 이 갈로, 여러분들 갈로로 묶은 내용 있죠. 네, 묶은 내용은 뭐냐면 법원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어떤 계약 상대방한테 너가 너한테 돈을 주라라는 명령을 판결을 내린다. 이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그 법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이 협약에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 매매 계약.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 매매 계약은 뭐겠어요? 국내 매매. CISG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매매. CISG에 적용되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CISG는 뭐에 적용 안 해요? 국내 매매에 적용 안 한다 했잖아. 그래서 국내 매매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특정 이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누구한테 돈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 그렇잖아.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거 빼고 CISG에 따라서는 국내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누가 누구한테 뭘 하라라고 판결할 수가 없다. 그냥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예요. 근데 이 텍스트가 숨겨진 의미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종료.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왜? 계약 자유원칙. 그렇죠? 자,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서면을 요구하면 서면 아닌 방식으로는 종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밑에 이 영어 표현,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가져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국어로는 도대체 문법이 안 맞아요. 한국어 문법으로. 그냥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위의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합의에 의해서 종료될 수 없다. 그냥 한국식 표현은 뭐냐면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면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한국어로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말을 꼬우면 꼬울수록 고급이 돼요. 그렇잖아. 김미 초콜릿보다 Would you please를 하면 말이 고급이 되잖아요. 영어는. 왜? 높임말이 없으니까. 이 영어도 표현이 뒤 꼬아놨어요. 알아먹기 어렵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거를 의역을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나한테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 CISG 원문이 있으면 이거를 의역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한국어에 맞게끔 의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영어 원문을 의역을 하게 됐을 때는요. 영어 원문과 한국어 텍스트 사이에 미묘한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커텀스도 그렇고 CISG도 그렇고 직역 비스무리한 걸 해요. 근데 그 직역 비스무리한 게 이상해. 한국어로 봤을 때. 그래서 영어 원문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세요. 시험에는 영어를 안 낼 테니까. 그죠?
기분 나쁘면 하나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를 쓰라고는 안 할게. 네, 영어를 쓰라고는 뭐 객관식 문제니까 뭐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내더라도 시험 얘기하는 생각이 났는데 시험 저기 그 날씨입니다. 4월 다시 LMS에 공지할 거예요. 네, 4월 25일. 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장소는 106, 107. 우리가 여기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 학부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수업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강의실 하나에서 다 못 칩니다. 네, 그래서 동시간대에 107에서 사람을 나눠서 칠 겁니다. 자세한 사항들 그리고 뭐 중간고사 범위라든지 중간고사 문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LMS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의 국내법. 자, CISG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거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을 이행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CISG.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거는 CISG 입장인 거고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는 이런 입장이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CISG가 적용이 안 되는 매매에 있어서는 그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CISG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국내법에 의한 건 국내법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그 얘기. 들어오려면 들어오시고. 지금 수업 중입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제 남의 원 출연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CISG하고는 국내법에 의한 특정이행이나 이런 부분은 각 국가의 법률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0번 슬라이드는 요 28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의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글을 읽어보면 글자는 분명히 한국어고 내가 읽으면 읽히는 글자이긴 한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 의미는 CISG. 자, 그래서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다. 25조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죠. 본질적 계약 위반.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그것이 본질적 위반이다. 만약에 애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애견 가능성이 없다면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 없다면 아니다요. 없다면 아니다. 이거 좀 더 요약해줬죠. 자, 다시 한번. 철수가 바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뭐다? 철수는 바보다. 영희가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영희는 나쁘다. 이거 한국어는 그런 표현 안 쓰지. 근데 뭐예요? 애견 가능성이 없다면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 애견 가능성이 있다면 본질적 위반이다. 이거야, 이다. 그죠? 그죠? 그 얘기. 이게 이렇게 테스트로 이해가 안 되면 생각해봐. 알고 저지르면 고의고 모르고 저지르면 고의 아니잖아. 뭐가 더 나빠? 알고 저지른 사람이 나쁘잖아. 알고 했다는 거잖아. 애견 가능성 있다잖아. 그죠? 애견 가능성이 있으면 본질적 위반입니다. 애견 가능성이 없으면 본질적 위반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어차피 강의 영상 찍었으니까 반복해서 해봐요. 이해될 때까지. 애견 가능성이 있으면 본질적 위반이고 애견 가능성이 없으면 본질적 위반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때릴 때 얘가 때리면 아플 거라는 걸 알고 때리면 나쁜 놈이고 내가 내 몸을 확 돌리다가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때리면 나쁜 놈은 아니잖아. 왜? 몰랐으니까. 그 있잖아 유명한 영화 암살에 몰랐으니까 그러잖아. 이정재가 그 배역을 맡은 이유가 그거라며. 그 문구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배역을 맡았대.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뭐 일말의 동정이 생기잖아.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 거라니까. 몰랐으니까.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할 걸 알고도 친일파를 했으면 진짜 악질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난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이해했을 거라고.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 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어.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통지. 그 다음에 이건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발신주의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3편이기 때문에 25조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4조 청약부터 시작해서 24조까지는 리치해야 되지만 여기는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의원과 국내법 특정 이 CISG와 관련해서 국내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특정 이행을 명할 판결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법원은 그냥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판결할 경우 혹은 의무가 있다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5조부터 29조 내용도 짧고 분량도 얼마 되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끝나고 자 이제 30조로 넘어가는데 30조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매도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부터 볼게요. 자, 30조. 30조가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을 넣고 있어요.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매도인의 할 일이죠. 매도인의 해야 할 일. 자, 그래서 물품 인도가 나옵니다. 물품 인도가 나와요. 그래서 31조, 32조, 33조, 33조까지가 인도고 34조의 서류 제공 의무가 있고요. 끝이에요. 35조쯤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요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CISG 전체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 한 줄이 끝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앞에서 얘기했잖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각국의 그 소유권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에 대한 어떤 법리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CISG는 뭐만 한다?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게 포괄적으로 딱 선언만 해주고 how에 대한 게 없다는 거지. 어떻게 소유권을 넘기느냐에 대한 규정은 CISG에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 지금 인도,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했는데 물품 인도는 31조, 32조, 33조, 서류 제공은 34조. 그러니까 이쯤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딴소리 하고 있어요. 물적 적합성. 없다고 규정.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31조부터 봅시다. 31조에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 의무를 규정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인의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자,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밑에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A에 보면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송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예. 근데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 계약임에는 분명한데 그 매매 계약의 내용 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해야 되는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ESW 같은 거 생각해보면 물론 ESW를 상정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자, 그 다음에 C. 기타의 경우. 이도저도 아닌 경우. 그래서 A, B, C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품의 인도가 이 A, B, C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달달달 A, B, C만 외워. 관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거 보면 A, B, C만 달달달 외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줄에 있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단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도 그렇죠.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B, C라. 그러면 반대로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장소에서 인도합니다.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한테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1065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품을 인도하면 됩니다.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면 돼요. 여기에다. 근데 내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어. 그러면 A, B, C.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인커텀스예요. 인커텀스. 인커텀스가 물론 이게 CISG하고 인커텀스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근데 인커텀스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해요. 자, FOB 같은 거나 혹은 FCA 같은 걸 쓸 때 FOB, FCA 뒤에 장소를 적어요. 그 장소가 뭐예요? FOB나 FCA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어디서 끝나요? 그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끝나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줄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줄.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인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particular place에서 인도해야 되면 거기서 인도하는 걸 알겠다. 근데 particular place에 대해서 인도할 의무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때 이제 A, B, C를 보면 됩니다. 자, A.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최초 운송에게 인도합니다. 이 표현 어디서 봤어요? 인커텀스 FCA에서 봤죠. 누가 누구를 카피했냐? 인커텀스가 CISG를 카피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CISG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CISG가 그러니까 물론 이거 헷갈리겠다. 인커텀스가 훨씬 예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지기는 193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FCA라는 규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FCA라는 규정 자체가 이거 보고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FCA 보면은 First Carrier 얘기를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 말이 길다. 자, 특정물이 있어요. 모나리자.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자, 모나리자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창고에 재고로 남겨져 있거나 혹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할 때 물품이 어느 장소에 있고 어느 장소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전제가 너무 길었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임의 처분하여 둘 때. 누구의 임의 처분하여 둘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여 둘 때.
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예 그런 걸 전제하지 맙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칠판, 이거 전자칠판이라고 해야 되나? 전자칠판이 여기 있어요. 이 칠판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알아요. 그러면 물품의 인도는 어디서? 여기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매수인이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인도. 그 얘기 이해돼요? B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C.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어떤 경우? 이도저도 아니면 영업소. 그죠? 10조 31조. 내가 지금 뭐 박로스야? 아니잖아. 쉽잖아.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31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 자,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선적 서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물품을 불특정한 물품 중에서 특정화시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충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dentify. 재고가 창고에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이 중에 매수인 이 거를 정해줍니다. 그죠?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탁송 통지서 같은 거. 자,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을 수배해야 돼요.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커텀스는 뭐예요? FOB죠. 그죠? 나는 여러분들 FOB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나의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자,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인커텀스 조건은 FOB입니다. 그죠? 그러면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내가 말을 잘못했네. 왜 아무도 지적 안 해?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인커텀스.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도의를 먹었나. 여기 80명이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이 틀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교수님 이상합니다를 안 했어요. 매도인이 물품 운송을 해야 되는 수배해야 되는 의무가 인커텀스 조건이 뭐예요? 맞아요. 시야에 도의를 먹었나. 그죠? 반대로 매수인이 물품을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FOB죠. 자,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을 수배해야 됩니다. CIF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 수단을 수배를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보험 계약까지 들도록 하고 있는 게 CIF고, 운송 계약만 체결하면 CFR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CIF하고 CFR을 얘기를 했는데 CFR과 CIF의 차이점이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들어주죠. 그러면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보험을 부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럼 매도인에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수입업자인데 수출국에 와서 보험을 들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의 부보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줘요. 야, 어느 보험회사가 싸? 이런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 이것도 A, B, C예요. 첫 번째, 어떤 특정한 기일에 의해서 인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날이에요. 데이트예요. 4월 4일. 그럼 4월 4일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어느 기간이에요. 기일과 기간은 다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A는 데이트고 B는
period.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놨으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경우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에 reasonable time. 이거 쉽죠? 33조 쉽죠? 자, 그 다음에 34조 봅시다.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선화증권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합니다.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말이 있어요.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인도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4일까지 서류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시기 이전에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4월 4일까지 서류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뭐 운송 서류가 됐든 선화증권이 됐든 원산지 증명서가 됐든 뭐 물품의 내역서가 됐든 뭐 송장이 됐든 자 4월 4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 2일 날 줬어요. 그러면 4월 3일 수확 만약에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를 하자 보완권이요. 서류에 대한 하자 보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서류를 넘겨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서류를 미리 줬다면 미리 준 서류에 한해서는 하자를 고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면서 네 번째 줄에 단서가 있죠. 이 권리 행사가 매수인에게요. 매수인에게 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요게 처음에 서류가 잘못 갔다는 얘기잖아. 하자 보완을 할 필요가 없으면 하자 보완 안 하면 되지. 하자 보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서류가 잘못 갔다는 거죠. 이 처음에 미리 일찍 갖다 줬다 하더라도 처음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인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갖다 줬다 하더라도 잘못된 서류를 처음부터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매수인 쪽에다가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월 4일까지인데 먼저 보내주겠답시고 3월 30일에 갖다 줬어.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3월 30일 날 매수인 입장에서는 서류가 왔으니까 왔나 보다 싶어서 뭘 행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무리 일찍 갖다 줬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왔다 하더라도 하자 보완을 했을 때 뭔가 상대방 매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30조부터 제34조 매도인의 의무.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뭐죠? 물품 인도 의무와 소유 교부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말할 것처럼 돼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없고 31조에는 장소, 특정 장소에서 이게 중요하다 했죠.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합의된 장소. 합의가 없으면 취소. 그리고 만약에 운송이 안 포함되어 있다면 요 1항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노나리자가 있거나 어떤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창고에 있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내거나 그런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둘 때 물품의 인도인과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영업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줘야 되죠? 서류보다 뭐예요? 이 인도를 함에 있어서 뭐예요? 물품을 특정화시켜야 돼요. 아이덴티파이 시켜요. 뭐 탁송 통지서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운송 수배해야 되죠. 이거 제가 말 실수했죠. 뭐예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어질 수 있도록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보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에 체결 의무가 있으면 보험 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체결할 의무가 없어도 뭐 하라고 매수인한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 2번의 경우에 네가 매도인이 운송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C의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33조는 쉬웠죠. 그 날이면 그 날, 그 기간이면 그 기간, 그것도 아니면 합리적인 기간. 그 다음에 34조는 조금 복잡했지만 뭐예요? 미리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거 보완할 수 있다. 근데 그 보완은 매수인한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하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예요? 계약 해지할 사안은 아니죠. 계약 해지할 사안은 아니에요. 서류가 왔으니까. 근데 뭔가 틀린 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34조까지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본질적 계약 위반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전 제작 강의에서 루트의 접합성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